2016 서울 치매 케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본학회에 오신 이사님들, 회원 또 관련 영역의 전문가나 관계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학회의 비전이 치매인의 더 나은 삶이란 것인데요. 제가 늘 어려움을 느끼는 게 치매가 뭐냐 하는 걸 설명을 할 때 굉장히 학술적인 말로 설명을 해서 가슴에 와닿게 잘 못 설명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생각을 해보고 하나 발견한 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다 하는 거였어요. 운전들 하시죠? 운전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느낌으로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치매란 건 갑자기 살다가 차에 백미러가 없어진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에 백미러라는 것은 사실은 금방 스쳐 지나간 과거를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바로 내 뒤에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없으면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지죠. 지금 현재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미래는 언제나 그 과거의 사실들로부터 기반해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고, 그럴 때 비로소 안정적인 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할 때 금방 있었던 일들 기억을 못하게 된다는 게 차를 운전을 하는데 백미러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아마 사고로 백미러가 한쪽이라도 깨졌을 때 운전해 보신 분이 계시면 그게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인지 하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치매와 인권, 현실과 대안이란 제목으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은 삶이라는 게 뭐냐 하는 얘기들을 가면서 같이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원래 치매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어리석고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은 인지증, 대만은 실지증, 홍콩은 뇌퇴화증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동아시아 한자권에서는 뜻글자인 한자 치매가 풍기는 조롱과 비하가 불편해서 같이 중립적인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한자를 쓰지 않고요. 그래서 치매에서 조롱이나 비하라는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냥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바꿔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일부에서는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의 인권이 지켜질까 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어리석어지고 점점 더 어리석어지는 병인데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치매인의 인권을 잘 지켜주고 있을까요? 원래 인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권리를 얘기할 때 권자를 한자로 쓰긴 합니다만은 영어로는 human right입니다. 이때의 right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옳고 정의로운 상태인 동시에 선이 이기고 악이 단죄되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주관적으로 인간이 마땅히 행사하고 요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란 의미가 같이 포함됩니다. 세계인권선언이 1946년에 있었는데요. 그때 중국 대표였던 장펑춘이 동아시아의 유교적인 특성이 인권의 바탕이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이라는 것이 인권의 바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이라는 글자를 풀었으면 사람 둘, 사람인 둘이입니다. 마땅히 서로가 서로에게 취해야 할 자세라고 얘기했는데요. 투맨마인디드니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남에게 해주어야 하거나 남이 마땅히 나에게 해주어야 할
서로에 대한 선하고 올바른 배려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인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법과 제도에 호소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새로운 도발적인 인권 문제가 생기면 그 새로운 조건과 문제 사이에 존재하는 반인권적 논리를 먼저 찾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원론적 철학적 논쟁을 거치고 인간의 가치를 원점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인권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 우리처럼 학회에서 침해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해결을 위한 시발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퀴즈를 조금 내는데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거 할 때 되게 100세인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65세인 분들 중에서 적어도 반은 100세 이상 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나 이거 어떻게 사나? 100살까지?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자, 조선 말쯤에 한국인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을까요? 29년이었습니다. 2015년 말 한국인 수명은요, 남자가 79세였고 여자가 85세였습니다. 자, 50년 전에 55세라 그러면 지금은 한 몇 세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나이 좀 됐을 때 그때 55세면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이죠. 자, 지금의 한 75세쯤 되시는 분입니다. 50년 전에 40살은 지금은 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한 60세쯤 되신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기쁘시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지금 몇 살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환갑잔치는 지금은 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죠? 팔순잔치. 팔순잔치를 우리가 산수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88세를 미수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수연 정도 하는 건 보통일 것 같아요. 요즘 칠순잔치도 잘 안 하잖아요. 다들 오래 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29년 살다가 왜 갑자기 거의 100년 가까이 살게 됐을까요? 이게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달이 평균 수명의 연장을 주도한 건데요. 상하수도 시설, 분변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전염병이 줄어들었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쪽은 상하수도나 뭐 분변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전염병의 원인이죠. 예방접종과 항생제 이런 걸로 어린애들이 안 죽고 다 성장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업 현장이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 임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영양 상태가 좋아진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는 만성병에 대한 치료가 본격화되면서 노인들이 이제 점점 안 죽어요. 옛날에 다들 중풍 때문에 뭐 걱정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아스피린도 먹고 그러면서 중풍 걸리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보다 안 많고 중풍이 생겨도 금방 고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암도 옛날에는 뭐 걸리면 펑펑 울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낫지 그 생각을 더 먼저 하죠. 그래서 노인 사망률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임금을 받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에서 막 길을 막고 도망을 가는 이런 영화들이 있었죠. 이건 정말 인간이 하나의 그 부품 같아지는 세상에 대한 얘기들이었는데요. 그 당시의 사회가 산업자본주의 사회였습니다. 생산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무조건 생산만 하면 소비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들 믿었어요. 그 공장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만들어내도 다 소비된다고 믿었어요.
제국주의들이 식민지를 확장하고 원료 생산 공급지와 상품 시장을 동시에 확보를 하고 근검 절약하면 이윤을 생산에 대추다 해가지고 점점 더 생산을 늘렸어요. 그러자 생산한 모두를 소비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산업자본주의가 소비자본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대공황에서 케인스가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가난해진 공황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비하지 않고 아끼고 근검 절약하는 것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계율을 굉장히 잘 따르고 계세요. 소비, 과소비, 쇼핑 중독을 조장하는 소비지상주의가 등장했는데요. 신용카드, 인터넷 상거래, 핀테크 이게 전부 다 소비를 늘리려는 필사적인 노력인데요. 여러분들이 뭘 사려고 할 때 한 번만 딱 멈추고 생각해 보면 그 물건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또 살라고 그래. 예, 갖고 있지만 또 사게 만든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 비만이라는 건 정말 소비지상주의의 승리의 상징이에요.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에볼라나 메르스가 아니에요. 비만입니다. 이건 뭐 먹방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도 사실 없고요. 이 소비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비만해졌는데 비만해진 사람은 살을 빼려고 또 소비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합니까? 이게 현대 사회의 가장 후기 산업 사회의 모토는 성장입니다. 지금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면에 있는 것은 오로지 성장해야 한다는 이 과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마치 헤엄을 치지 않으면 상어가 질식해서 죽는데요. 그거나 자전거가 이렇게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면 옆으로 쓰러지죠.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경제라는 것이 사실은 신뢰 위에 세워진 가상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얘기들을 제가 가면서 쭉 하면서 이게 왜 치매 노인들이 얘기하고 관련이 된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이해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데요. 역사상 처음 여성이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여성이 산업사회 일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과 육아가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출산율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선진국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선진국은 동시에 고령사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이렇게 오래 살았던 세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래 살수록 앓는 병이 더 많아지고 남의 손에 의존해야 되는 시간은 더 길어지는데 10년 전에는 대개 한 3, 4년 앓다가 죽었는데 지금은 한 5, 6년은 앓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노년을 버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노인 가구 5 중에 3은 최소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형편이 나아요. 일본 노인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복지를 확대해서 이걸 해결한다는 게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수 확대가 가능할 때만 실효성이 있는데요. 이게 뭐 다음 세대의 세금 폭탄을 떠넘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 상황이 왔을 때 복지 혜택을 못 줄입니다. 복지 혜택은 한 번 늘리면 못 줄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요 다음에 보여드리는데요. 선거철마다 복지 확대를 공약하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결국은 폭탄을 터뜨릴 건데요. 지금도 뭔가를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저께도 한 20조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래서 저 돈을 누가 낼까 그 생각하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산유국입니다.
거기다가 남미의 부국이었는데요. 베네수엘라가 그 유명한 차베스라는 독재자가 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랑미션이라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그걸 제공했어요. 이 산무익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이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저가 임대주택 같은 걸 주겠다 그랬더니 30년 동안 살고 뭐 뺏어가지 않는다 그래도 아니 차베스는 공짜로 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돈을 받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불과 17년 만에 화폐 가치가 250분의 1로 떨어졌는데요. 휘발유 1리터가 베네수엘라에서 얼마 하냐면 어떤 보도는 0.1원 우리나라 돈으로, 어떤 보도는 0.6원 정도 하는데 최근에 그걸 갑자기 한 60배 올린다. 그러니까 6,000% 올린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마 폭등 날 거다. 근데 뭐 그래도 뭐 6원 아니면 36원인데요. 우리가 지금 많이 내렸다 그래도 한 1,200원 넘잖아요. 그러니 한 번 이걸 하면 그 다음은 못 한다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게 오래 사는 게 재앙이냐 축복이냐 그랬을 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노인은 사회적으로 배려와 존경,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어떻게 이게 축복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게 과제인 거죠. 자, 불교 경전 잡보장경에 보면 기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인을 버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로국하고 고려국이라는 게 어문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고려장 이렇게 돼서 고려에서는 노인이 늙으면 숲속에 갖다 버린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 중동 유럽에도 퍼져 있고요. 동화 속에 나오는 헨델과 그레텔도 숲속에 버려졌잖아요. 이게 버리는 거. 그런데 실제로 원시 사회들을 보면 노인이 늙어서 집단이 이동할 때 못 돌아오면 죽이기도 한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작금의 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들을 보면 요새는 산소가 아니고 요양원에다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기로국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던 유발 하라리라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쓴 사피엔스란 책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참 기막힌 아이디어와 큰 그 그림 속의 이면에 있는 현상을 기가 막히게 집어냈던 그런 탁견인 것 같아요. 대개는 뭐 소수 혈족으로 이렇게 모여서 살았는데 불과 2세기 만에 가족하고 공동체가 거의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말, 가족이 사라졌다는 말이 뭔지 잘 모르시죠? 요즘 효도 계약서 쓴다 그러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게 가족이 없어진 다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국가나 시장이 가족이나 공동체가 하던 일을 다 맡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과거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불타버려서 지금 현재로서 무슨 수를 써도 돌아갈 수가 없다. 그전에는 한 10명도 안 되는 무리가 되든지 한 몇십 명 이렇게 모여서 그냥 자기 영역 속에 살다가 그렇게 뭐 뭉치기도 하고 했는데 전 세계는 점점 이제 큰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해서 그 옛날에 세계 정부 뭐 이렇게 부르던 그런 것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개인들은 이제 무리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나달처럼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일어날까? 그걸 봅시다. 우리나라 1970년대 말에 가장이 38세인 5인 가족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가장이 48세인 3인 가족이 보통이에요. 지금은 부부, 자녀 이렇게 같이 사는 핵가족이 보통인데요. 그 다음이 1인 가구예요. 그런데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핵가족을 추월하고, 그 다음에 2030년 되면 부부만 사는 가구가 핵가족을 추월해요. 점점 부서지고 있죠, 가족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전 사회는 가족과 공동체가 단위였어요. 그 전에는 세금도 한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공동체에, 너네는 올해에 뭐 쌀을 500섬 내라 뭐 이렇게 세금을 매겼지, 네가 저기 쌀을 반말 내고 너는 세말 내고 뭐 한 가마 내고 이렇게 준 게 아니었다고요. 대부분은 뭐 그 가족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가족들이 사실은 복지, 의료, 교육, 건축, 금융, 언론, 경찰 기능까지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병 걸리면 가족 보살펴주고 부양해주고, 부모가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이 당연히 나 부양할 거라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자식 남기고 죽으면 뭐 형제들이 애들 거둬서 키웠고, 뭐 한다 그러면 다들 같이 했죠. 그리고 뭔가 뭐 분쟁이 생겨도 다들 같이 그걸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큰 일만 있을 때만 이제 공동체가 나섰는데요. 근데 이 공동체라는 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였어요. 이 지역 전통하고 호혜성을 기반으로 했는데, 호혜성이라는 거는 이런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호혜성이 뭐냐면, 아무 대가를 안 바르고 내가 가서 일을 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그걸 갚는 거예요. 내가 사냥을 해가지고 뭘 잡았는데 갈비를 반쪽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사냥을 해서 그걸 나한테 갚아야 돼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는 나중에 그걸 갚지 않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그런 벌을 주기도 하고 그랬죠. 추방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였어요. 그런데 뭐 왕이 있어도, 왕도 이제 그런 뭐 왕궁도 만들고 전쟁에도 동원하고 노역도 시키고 그랬지만, 왕은 거의 뭐 의료 체계나 교육 체계나 공공복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전부 공동체에 다 맡겼어요. 요즘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런데 가족과 공동체 안의 삶이라는 게 아주 이상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데자부 같이 우리가 알던 얘기들인데요,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가족과 공동체 이면에는 긴장과 폭력이 가득했고, 개인하게 되는 어떤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족과 공동체하고 개인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행을 가는데 그룹 투어를 가냐 내가 혼자 가냐 하는 거예요. 그룹 투어로 가면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어. 리더가 얘기하면 따라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라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버스 타라면 타야 되고, 화장실 가라면 가야 되고, 밥 먹으라면 먹어야 돼.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악유는 할 수 있어도 그 외에 딴 건 못하죠. 그거하고 내가 조금밖에 못하더라도 난 나 혼자 할래. 근데 그게 그 그룹이 볼 수 있는 영역하고 혼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다른데요. 그거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족과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면 거의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요. 이거는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다루었던 천상의 소녀라는 영화의 장면들인데요. 이 아이들의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촬영 후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탈레반이 등장하면서 여학교는 폐쇄되고 여성들은 길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 탈레반 등장 이전에는 20명당 1명의 여성이 설 수 있고 읽고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탈레반이 5%의 권리도 뺏어갔다. 일부 다처제는 젊은 층에서도 흔해서 많은 아프간 가정이 하렘으로 변했는데 지참금이 비싸기 때문에 결혼은 여성을 사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영화 촬영 도중 노인들이 10살짜리 딸을 주워버리면서 받은 지참금으로 자기들이 다른 10살짜리 소년을 데려오려 하는 것을 보았다. 얼마 안 되는 재산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해지면서 소녀들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는 물건 같았다. 이게 과거의 공동체의 삶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기아가 닥치면 자식들을 팔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공동체였어요, 과거에. 그런데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꿨어요. 시장에 엄청난 세금이 부여가 됐고 국가의 새로운 통신과 수송수단을 제공하면서 정부가 행정교육, 보건복지, 경찰 등의 인력을 고용하고 사회를 지탱하고 시장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국가와 시장이 점점 권력을 많이 장악하고 가족과 공동체가 결속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했죠. 국가와 시장이 커지기 전에는요, 함무라비 법전 시대 이후로 피해 복수라는 걸 허용을 했어요. 누가 내 형제를 죽이면 나는 그 상대를 죽이든지 아니면 상대의 형제를 죽여도 그건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거였다는 거죠. 그걸 이제 법이 나서서 가족 간의 피해 복수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호혜성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던 전통을 상업적으로 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뇌를 받는데요. 개인이 되라. 누구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부모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내게 맞는 직업을 택해라. 그 때문에 공동체의 연장자가 눈살을 찌푸리더라도 상관없다.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더 이상 가족이나 공동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대신 우리 국가 시장이 너를 돌볼 것이다. 식량과 주거, 교육과 의료, 지급과 복지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과 연금을 제공하고 너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다. 이걸 왜 세뇌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죠. 이 생각 하나로. 국가 시장이 부모가 됐는데요. 개인은 오로지 국가 시장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시장은 직업, 보험, 연금 제공하고 전문인이 되고 싶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사업을 하려면 돈 빌려주고, 집 짓고 싶으면 집 지어주고, 융자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폭력 생기면 경찰이 나서고 법이 해결해주죠. 의료보험도 해주고, 실직하면 사회보장제도가 있고요. 보살핌을 원하면 간병인도 구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고급 양육에서 노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잘못이냐? 자, 봅시다. 국가 시장은 가족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을 합니다. 제가 가족과 공동체를 옹호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지금의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가세당국은 나를 개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저한테 금년에 소득세 얼마 내라 그러지, 옛날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금이 공동체에 부과됐잖아요. 그리고 사촌이 저지른 범죄로 나를 처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개인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고 누구 허락도 없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누가 결혼할지 이혼할지 혼자 살지 결정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여성들 투표권이 없었어요. 여성들이 자기 은행 계좌를 못 가져요. 최근 들었어야 남편의 동의 없이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하죠. 그런데 개인의 해방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대신 강력한 친밀함을 가진 가족과 공동체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아무리 그 공동체가 폭력과 잔혹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로 이어져 있던 그 혈족의 끈끈함이라든지
그게 마음의 고향이었다는 건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근데 해방된 개인한테는 다시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는 거죠. 현대인들은 강력한 가족과 공동체를 상실한 것을 슬퍼하고 인간미가 없는 국가와 시장이 장악한 삶 속에서 소외당하고 위협받고 감시당한다고 느끼죠. 지금 그 CCTV가 어디든지 있고요.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모두 다 볼 수 있고 누가 모바일 폰으로 나를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개개인은 모래알처럼 흩어져서요. 개인들한테 개입하는 것들이 너무나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들은 그런데 시장이나 국가에 저항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개인들은 모래알 같아서 상당히 잘 뭉쳐지지 않고 흩어지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올더스 헉슬리가 1932년에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소설입니다. 모든 사람은 날마다 소마라고 불리는 약을 먹는다. 소마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합성마약이다. 지구를 지배하는 세계 정부는 전쟁이나 혁명, 파업이나 시위로 인해 희업받는 일이 결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든 다들 만족해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뭔가 불편해요, 그죠? 그런데 다들 행복하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약 하나 먹고 다 행복한 세상이 있다는데. 조지 오웰이 1984에서는 3% 내부 당원과 17%의 외부 당원이 80%의 무상계급을 다스리는 오세아니아에서는 텔레스크린과 마이크로폰, 사상경찰, 헬리콥터, 유년대 등이 이 체제 전복 위험이 있는 인물들을 감시하죠. 그래서 빅브라더를 숭배하고 골드슈타인으로 상징되는 적에 대한 저주로 인간의 모든 감정을 관리하는데요. 이 엄마들은 유년대에 가입한 자식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언젠가 당에 고발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굉장히 비슷한 세상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죠. 그런데 국가 시장이 한편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서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조세 불복 소송을 하면 시장이 거의 다 이기죠. 그런데 시장은 때로는 국가를 일개 회사 정도로 취급하기도 해요. 미국의 큰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기도 하죠. 개인은 국가와 시장이 너무 적게 주고 너무 많이 요구한다 불평하죠. 대체로 개인은 시장에 착취당하는 편인데 국가도 개인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처벌하는 쪽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권리를 양도했다고 하는 사회 계약을 생각을 해보면 이 다자간 거래였는데 일방적으로 개인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불과 2세기 만에 가족과 공동체가 해체되고 소외된 개인이 되은 건 어떤 누군가가 세상의 룰을 정하고 그 룰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세상의 얘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치매하고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모한테 그 부모가 자식들을 때려가지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권위는 신성한 것이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고 그래도 그거 보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를 잡아다가 이제 넣고 이제 심지어 강력한 공동체가 있는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영국 같은 데서 무슬림 사회에서 딸이 그 무슬림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사귄다는 것 때문에 딸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신문에 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존경과 복종은 가장 신성한 가치에 속했고 부모는 거의 모든 행위를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과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부모의 권위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 말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녀의 삶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드러나면 부모가 비난을 받죠. 특히
어릴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뭐 어쨌다, 무슨 성적인 허레스먼트 얘기를 꺼내는 이 프로이트의 법정에 가면 부모가 완전히 그냥 뭐 혼나죠. 예, 진짜 프로이트의 법정에서 공경에 처하는 게 부모들입니다. 자, 이게 유발 하라리가 보여주는 건데, 개인과 가족은 뭐 거의 약하고 망가져 버렸고요. 국가 시장은 강해졌고 개인은 강해졌는데, 이 개인은 국가 시장에 비해 강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국가 시장은 뭐 굉장히 약했고 시장이라는 게 별로 형성이 안 됐던 게 호혜성으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개인은 약했고 가족과 공동체가 굉장히 강했죠. 이런 관념으로 세상을 다시 긴 시간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하면 이걸 우리가 빅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세상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요. 국가와 시장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한편, 가족과 공동체의 힘이 점점 더 약해졌고 국가와 시장이 개인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자, 이 밀려난 개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지구 타봤죠, 그죠? 저 가운데에서 앉아 있으면 제일 안 어지러운데 저렇게 빙빙 돌고 있으면 정말 어지러워 가지고 이제 누군가 떨어진다고요. 점점 이제 사회에서 이 외곽으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장기요양 시설 입소하고 관련된 걸 얘기해 봐요.